안녕하세요. 루카스TV입니다. 우리 저번에 첫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는 영문법이 어디서 왔고 그 영문법이 어떻게 그렇게 태동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현대 영어에, 우리가 배우는 대한민국의 현대 영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진짜 영문법, 우리가 배우는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영문법을 배우는데 갑자기 웬 역사냐군요. 영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어떻게 발생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생해서 전개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문학이나 영어 교육을 배우면 반드시 영어에 대한 역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것입니다. 영어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일까요? 바로 영국의 역사랑 일치하겠죠? 영국에서 영어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영국은 혼자 역사가 시작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문명들은 그렇게 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은 서양이죠. 한마디로 유럽인데요. 이 유럽, 즉 서양은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문법의 시작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BC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의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요.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을 크레타인이라고 불렀고, 그리스, 페르시아의 물건을 사서 다른 지역에 파는 중개무역을 주로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가 바로 찬란한 문명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문명들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이때 영국하고 유럽 대륙은 아직도 원시인에 가까운 야만족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걸 줄여서 크레타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등등등등, 우리가 아는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그런 것들을 농업 문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양의 역사, 즉 크레타 문명은 상업 문명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페르시아의 물건을 사서 다른 지역에 되파는 중개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레타인이고, 그들의 문명을 우리가 크레타 문명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상업을 했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문명, 즉 상업 문명은 교환 경제죠. 장사꾼이었던 그들은 교환 경제를 실현했던 문명이라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은, 우리가 아는 그런 문명들은 농업 문명이었습니다. 즉 농사를 짓고 스스로 물건과 먹을 것을 마련해서 살아가는 자급자족의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교환 경제, 그리고 나머지 4대 문명들은 농업 문명, 농업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양 역사를 배우니까 좀 더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업 문명, 즉 교환 경제를 하고 있었던 그 장사꾼들, 상인이라면 특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매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물건을 사고 되파는 상인이 하나 더 거저주고 또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겠죠. 먹고 살기 힘들 것입니다. 농경 문명은 반대로 어떤가요? 여유롭게 농작물이 좀 더 거치면 나눠주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나눌 줄도 압니다. 그에 반해서 상인들은 스스로가 교환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다 나눠서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뿌리의 유럽의 언어들, 영어를 포함해서 모두 다 보면요,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 놓습니다. 또한 셀 수 있다면 그것을 단수 명사인지 또 복수 명사인지로 또 한 번 나눕니다. 이는 모두가 서양 문명의 시작점이 바로 즉 크레타 문명, 즉 상업 문명으로부터 기인함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조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가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cissors.
seizures, s를 붙여서 seizures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가위인데 왜 s, 복수에 붙는 우리 s를 붙일까요? 가위의 날이 몇 개죠? 2개입니다. 상인의 위치에서 보면, 상인의 눈으로 보면 가위를 하나로 파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날이 2개인 걸로 쳐서 따로따로 파는 게 그들에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2개의 날로 계산하면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seizures라고 s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한 짝씩 팔 수 있으니까요. shoes도 마찬가지죠. 신발. 신발을 우리 동양의 문화, 이런 농업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한 쌍으로 하나로 보는 게 익숙하지만 그들 서양인에게 있어서는 한 쌍이 아니더라도 굳이 팔 수 있다면 why not? 반반씩, 한 개씩 파는 게 그들에게 더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shoe, 신발에도 s가 붙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은 s를 붙이고 빼서 단수, 복수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럼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milk, 우유 같은 거, water 어떻게 할까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팔까요?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있는 단위로 그들은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유 한 잔, a cup of milk, a glass of milk,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유 한 잔, 우유 한 컵, 이렇게 무엇에다 담으면, 팔 수 있는 용기에 담으면 그들은 팔 수 있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이것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셀 수 없는 것들도 수량화시켜서 무조건 교환을 하려고 했고 팔거나 득하려고 하였던 민족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죠. 상업 문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꼽으라면 관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관사.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그리고 지금 배우는 학생이라면 on 또는 더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시죠.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나는 만약에 모음이라면 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사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다면 뒤에서 더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 문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어나 더, 이 관사 자체가 명사의 뿌리를 둔 이 바로 상업 문명에서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관사가. 셀 수 있는 것, 처음 본 거 하나는 이미 봤던 것에는 더. 그러니까 더라는 정관사를 쓰게 되면 이미 말하는 당사자들끼리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급하게 교환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를 사용하느냐 더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물건이 상점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찍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어가 됩니다. 하나의 신발, 하나의 옷, 하나의 연필. 그런데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 나는 빨간 연필을 살 것인데 그 브랜드는 모나미 연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나미 브랜드의 빨간색 펜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는 그 펜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는 이미 한번 언급되었거나 알고 있으면 더라고 합니다. 그라는 뜻이죠.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사는 관사인데 정해졌다고 해서 더를 정관사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상업 문명에 있어서의 세 번째 특징은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과 실정법. 제가 용어를 제가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데요. 실정법 또는 실제법이라고 제가 그냥 약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에서 가정법 되게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시죠. 학창시절에 문법을 공부하면서 가정법을 공부하면서 이걸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했던 학생들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짝도 항상 이 말을 달고 살았는데요. 저도 당시에는 이해를 완전히 하고 이걸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저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공식을 외워서 시험을 치고 짝지와 함께 이걸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가정법. 서양인들한테 특히 상업 문명을 했던 그 크레타인에게는 이 가정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법의 반대는 실제법, 실정법이라고 제가 했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서양인들, 즉 상인들은 구분해서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상인으로서 실제 물건이 없으면서도 갖고 있는 듯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일어날 교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가정법이 태어난 원인이자 배경이 됩니다. 상인 문명이기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는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등의 농업 문명이라면 농사를 짓고 실제 물물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풍요롭고 자급자족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 경제에 있어서 너무 각박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땅 속에서 뭔가 내가 재배를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환으로서만 마진을 남겨서 그들이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계산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려는 상인이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뻥을 치면서 나는 그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실제로 그 물건을 살려고 온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겠죠. 내가 살려는 물건 너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있니? 정말 이상한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법으로 그들은 구분지어서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실제 물건이 없지만 물건이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법으로 인해서 시제가 발달하게 되고 그 시제가 좀 더 다양화되고 표면적으로 좀 더 두꺼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나중에 가정법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재밌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양의 역사입니다. BC 2000년 전에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이 시작한 상업 문명, 즉 교환 경제가 바로 오늘날 서양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서양에 속한 이제 영국 역사를 배워볼 겁니다. 그렇다면 영국도 이 서양의 문명, 즉 상업 문명의 후손이란 뜻이 되겠죠? 이걸 알고 계신 바탕 위에서 영국 역사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BC 6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기원전 6세기경.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양 역사에서 영국 역사로 오는 데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요. 영국 역사만 보자면 BC 6세기경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영국인의 조상들을 켈트족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켈트족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지금의 섬으로 이주하면서 영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켈트족들이 살던 곳이 유럽 대륙이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지금의 영국 섬으로 이주를 했어요. 기원전 6세기경에. 그때부터가 영국 섬, 즉 영국 역사의 시작인데, 이 켈트족은 양의 먹이인 풀밭을 찾아서 영국 안에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오늘날 영국으로까지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유럽 대륙에 살던 켈트족이었죠. 근데 이들은 유목을 했었습니다. 양을 키웠는데 양의 먹이가 뭐죠? 풀입니다. 풀밭을 찾아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갔네? 결국 더 먹이를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국까지 건너가게 된 것이죠. 유목민으로서 그들의 기본 생활수단은 목축이었습니다. 풀밭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풀밭을 찾지 못하면 양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위태로워집니다. 그 서양인들은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몽고인하고 비슷합니다. 이동이란 본능이 정말 그때부터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국인들 뼛속같이 그들의 유전자에 이제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썼던 이 영어에는 이동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동의 개념이 제일 들어간 용어들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동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치사인데요.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구어 같은 게 있어요. 장방시. 이게 부사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부사화시킬 때 쓰는 용어인데요. 장소와 방법, 시간 순으로 그들은 이동의 개념을 전치사에 주입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농경 문화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아시아, 즉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농경 문화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재배해서 언제 쌀을 거둘까? 그리고 언제 쌀을 다 베어서 곡간에 채워 놓을까?
이런 것들이 농경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time, when,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어땠죠? 방금 제가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를 말할 때 그들의 조상은 누구였다? 크레타인, 즉 상업 문명을 한 장사꾼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영국 역사를 짬뽕해 볼게요. 영국 역사의 영국인들은 조상이 누구였다? 유럽 대륙에서 양을 목축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상업 문화였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양의 먹이를 찾아, 즉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즉 장소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요점입니다. 아시아의 농경 문화는 시간이 중요했고요. 서양의, 즉 유럽, 영국의 문화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어디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영국 땅에 정착한 켈트족을 후에 우리들은 브리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영국 섬을 브리튼 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오늘날 말이 여기서부터 오늘날 British가 된 겁니다. 브리튼 섬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국인들을 말하는 언어가 되었죠. 그래서 BC 55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장군 시저, 카이사르라고 그랬는데 시저가 브리튼 섬을 처음으로 침략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이 브리튼 섬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켈트족이 영국 섬에 정착했죠. 근데 BC 55년에 그 유명한 시저, 로마 제국의 장군이 바로 이 켈트족이 살던 브리튼 섬을 침략해서 400년간이나 식민지로 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자, 4세기 초, 이때부터는 기원 후입니다. 400년이 흘렀겠죠. 이때 4세기 초에는 저 멀리 아시아의 흉노족, 중국의 역사를 보면 또 흉노족이 상고를 하거든요. 중국 대륙을 지배했더니 아시아의 흉노족이 유럽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쫓겨난 게르만족, 현재 독일 민족이죠. 독일 민족의 조상들이 게르만족이거든요. 이 게르만족들이 이 흉노족을 피해서 오히려 이 로마로 밑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역사책에서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사회책에서 세계사 시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게르만족이 흉노족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로마로 침략하게 된 거거든요. 그들도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로마 쪽으로. 이때 로마 본토를 방어할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브리튼 섬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죠. 400년 동안이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브리튼 섬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브리튼 섬에서부터 본토 로마를 다시 게르만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불려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때 로마군에 쫓겨서 북쪽으로 도망갔던 스코트족이 남쪽으로, 즉 브리튼 섬으로 침략합니다. 이게 바로 무주공산이라는 거죠. 브리튼 섬은 이래나 저래나 찌질했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로마한테 지배를 받았었는데 로마가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로마가 본토를 침략받게 된 겁니다. 바로 게르만족, 독일인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브리튼 섬에 있던 주둔하던 병력들을 본토로 옮기니까 이 브리튼 섬에는 이제 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노려서 한때 로마군에게 쫓겨서 북쪽으로 도망갔던 종족이 있어요. 바로 스코트족이라는 건데요. 스코트족이 도로 남쪽, 즉 브리튼 섬으로 도로 내려옵니다. 침략하죠. 이때 브리튼 섬은 군대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는 민족을 용병으로 부르자고 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로마군들한테 지배를 받던 때가 그리워. 그런데 도저히 스코트족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회의를 한 결과 적어도 로마 군대는 갔으니까 다음에 오면 막는 걸로 하고 일단 스코트족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부터 막자 해서 용병을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때 용병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을 공격했던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그 유명한 앵글족 그리고 섹슨족입니다. 두 민족은 당시 유럽 본토에서 이웃 사촌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앵글로 섹슨족 익숙하시죠? 바로 독일 민족입니다. 독일 민족인데요. 이때는 종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앵글족, 섹슨족, 이웃 사촌지간이라 볼 수 있죠. 친척지간인데 이때 게르만족, 즉 앵글족, 섹슨족은 전쟁이 정말 일성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오히려 스포츠라 생각하는 야만인 민족이었어요.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전부 다 보이는 대로 침략을 하게 되면 도륙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 유전인자가 바로 앵글로색슨족이었어요. 바로 근데 이 앵글로색슨족을 브리튼족이 브리튼 섬에 사는 사람들이 용병으로 부르자고 했으니 아마 좀 불안하죠. 이때 앵글로색슨족을 브리튼족의 용병으로, 그래서 그들이 영국으로 건너갔는데 따뜻한 기후와 기름진 평야를 보고 앵글로색슨족 애들이 눈이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병으로 돈을 받고 갔다면 얘들 보니까 정말 허접하네, 힘도 약하네, 근데 내가 더 야만스럽고 내가 더 키가 크고 정말 부리부리하구나. 그래서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결국 브리튼족을 전부 다 도륙합니다. 정말 야만족이죠. 자기를 용병으로 불러준 민족을 정말 씨를 말릴 정도로 도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런던 지역에다가 딱 앵글로색슨족이 둥지를 틉니다. 결국 브리튼족은 다 몰살당하고 그중 남은 자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이게 지금 현재 영연방입니다.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나라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들은 아직까지도 영국에서부터 UK에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그쵸? 이때 바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영국에 살던 사람들, 즉 브리튼족이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앵글족과 섹슨족이 용병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원주민이던 브리튼족을 도륙하고 런던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를 차지한 다음에 정착한 것이 바로 오늘날 영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BC 6세기 전 아까 켈트족 얘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즉 오늘날 영국 역사의 시작은 어디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영국의 역사는 영국 민족, 진짜 영국 순혈 민족이 있을까 싶어요. 영국 역사, 아니 서양 역사는 정말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결국 그 뿌리를 보자면 게르만 민족, 즉 독일 민족이었습니다. 영국의 조상, 현재 영국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독일인 앵글로색슨족이었습니다. 자, 왜 오늘날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하는지 여담인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앵글족의 땅, 랜드에서 잉글랜드가 탄생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앵글,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서 랜드 합치면 앵글랜드가 되죠. 그것이 오늘날 잉글랜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잉글랜드는 단어 자체가 앵글족, 땅, 앵글족이 사는 랜드라는 뜻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바로 게르만족의 피가 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앵글로색슨족이 오늘날 영국의 조상이 된 것은 자명한데 그들의 언어는 당연히 게르만어였겠죠. 바로 오늘날 독일어입니다. 영어의 출발은 그러므로 독일어라고 봐야 합니다. 영국에 정착한 게르만족을 영국인이라 이때부터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이때 영국인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드디어 정착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영국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400년 동안, 400년 이상 로마 문명, 즉 시저 아래서 로마 문명의 번영을 보게 됩니다. 로마 문명이 이미 들어가 있죠. 라틴 계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게르만족들은 그들의 야만성을 희석시키고자, 그리고 탈피시키고자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야만성을 점차 탈피해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똑똑했던 민족이죠. 자신들이 야만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정착하게 된다면 한때는 유목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기후와 평야를 가진 그들, 땅 위에서 농경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그들, 그래서 야만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또 추가돼야 됩니다. 영국의 역사는 정말 복잡한데요.
이 게르만족이 이렇게 로마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만성에서 탈피하는 와중에 이 게르만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야만스러운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바이킹이죠. 이 바이킹들은 북유럽이죠. 오늘날 세계 지도로 표현하자면 덴마크, 노르웨이 정도가 될 거예요.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북유럽 사람들이 그때는 바이킹들이었는데요. 너무나 야만스러웠어요. 게르만 민족도 한 수 접어줄 정도로. 그런데 드디어 이 야만의 끝을 보는 바이킹들이 게르만족 애들, 이 야만인 우가우가 하는 이 야만인들이 영국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네, 이 소식을 염탐하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쟤들이랑 싸우면 우리가 더 야만스러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회의를 거친 다음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게르만족이 뿌리를 내린 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요. 너무나 잔인해서, 즉 게르만족, 이제부터는 영국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영국에 사니까. 이 영국인들은 아예 이 바이킹을 지옥의 묵시록에 나오는 악마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871년에 기원 후 871년 9번의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기록된 전투만 9번이에요. 이 중 가장 기적적으로 마지막 전투에서 영국인이 계속 지다가 바이킹한테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을 간신히 지켜는 냅니다. 이때 그 유명한 대왕,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대라고 하면 알프레드 대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이순신 장군과 동일한 겁니다. 영국을 지켜내고 지키신 성웅이죠. 알프레드 대왕이고, 결국 이 당시 영국의 땅을 절반 정도를 바이킹한테 넘겨줍니다.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9번의 대전투 중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바이킹들도 그냥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지쳤다. 근데 전쟁에서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영국인들도 보상으로 땅 절반을 내줘야 하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땅 절반을 주고 바이킹들이 이주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정한 다음에 휴전하죠. 지금의 우리의 남한과 북한처럼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영국 땅에는 이제 바이킹까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앵글로색슨족이 살다가 이제 바이킹도 함께 정착해서 잉글랜드에 살게 된 거죠. 바이킹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유럽 민족, 덴마크 사람, 노르웨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 덴마크, 노르웨이 모든 유럽 사람들이 지금 잉글랜드란 땅에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자, 크게는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바이킹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국이라는 섬 안에서, 브리튼 섬 안에서 이 큰 두 민족, 야만스러운 두 민족이 조화롭게 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언어겠죠. 두 민족의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 앵글로색슨족은 그냥 남방 유럽이었고 바이킹족은 북유럽이었습니다. 지금같이 교통이나 이런 게 운송이 잘 발달한 시대조차도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 그 옛날 이동이 쉽지 않았던 그 옛날은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두 민족의 언어가 너무나 달라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문명은 무슨 문명이라고 그랬죠? 상업 문명이라고 그랬죠. 즉 이들도 교환 경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환하면서 그들의 문명을 꽃피워 가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상업 문명에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가 다르게 되면 누구는 A를 얘기했는데 B라고 이해해야 될 사람이 C라고 이해한다거나 A를 얘기했는데 A 플러스 B라고 이해한다거나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같은 듯 다른 듯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에서 합의가 맺어지게 됩니다. 야, 우리 새로운 언어 규칙 만들까? 앵글로색슨족과 바이킹족이 합쳐서 통합된 새로운 언어 규칙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들은 하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가장 간단한 첫 규칙이 뭐였냐면 명사 뒤에 붙는 조사,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맨 끝에 붙는 교회 다음에 붙는 은는 이가를 을를 같은 거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조사라고 하는데 명사의 이 조사 뭐뭐뭐뭐에게를 지금 잘 들으십시오. 조사 뭐뭐뭐뭐에게 현재 말로 하면
to 얘기하는 겁니다. 전치사 to. 뭐뭐뭐뭐에게를 서로 통일한 뒤에 명사 앞으로 이동시키자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대 영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세 영어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고대 영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영어라고 하면 영어의 문법 체계가 처음 시작된 이때의 말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세운 고대 영어의 첫 번째 언어 규칙, 즉 첫 번째 영문법의 제1규칙이 바로 전치사에 대한 문법이었던 것입니다. 전치사 중에서도 뭐? to. 전치사 to. 우리나라 말로 하면 to.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 누구누구에게 좀 줘. Please send this letter to someone. To you. To me. 나에게 너에게 할 때 그 에게 말입니다. 이 전치사 to를 통일한 겁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우리는 전치사 누구누구에게를 뒤에 쓰죠. 조사를. 근데 서양말은 명사 앞으로 이동시키자라는 게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o you가 되는 것입니다. you가 명사니까 명사 앞에 to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해석하면 너에게가 되는 겁니다. 장사를 목표로 하는 상위 문명에 있어서는 이 에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파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건이 누구누구에게 배달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수금을 할 때 누구누구에게서 돈을 받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영어에서 to는 정말 각별합니다. 왜 전치사 to가 모든 문법의 으뜸 제일 먼저 시작되었냐면 그들의 조상, 즉 영국인들이 바로 상인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환 경제, 즉 상업 문명을 누리고 있는 상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즉 전치사 중에서도 to를 비롯해서 앞으로 전치사의 태동 배경이 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앵글로색슨족과 바이킹족이 모여서 이렇게 문법 체계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 만든 문법 체계가 전치사 to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 그 이후로도 전치사 to를 위시하여서 여러 가지 전치사에 대한 문법들을 확장하고 넓혀나갑니다. 역사상 언어의 전체 구조가 바뀐 유일한 사건이라고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바로 전치사 to가요. 이 전치사 to의 출현이 1000년 전 독일어, 즉 앵글로색슨족 독일어가 오늘날의 영어가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이 영어는 근대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중세를 거치고 중세 영어를 바탕으로 근대 영어가 되는데, 즉 근대는 현대 영어가 되는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고대 영어를 거쳐서 중세 영어가 되고 중세 영어를 발판 삼아서 근대, 즉 현대 영어로 발돋움하는데요. 이 현대 영어가 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1000년 전 독일어가 오늘날 영어가 되는 이 출발점이 바로 전치사 to의 출현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언어 전체의 문법 구조가 통째로 뒤바뀐 유일한 사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 to 다음을 했으면 from을 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to는 누구누구에게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줬으니까 또 교환을 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뭘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전치사는 from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려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with 뭐뭐를 가지고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by 같은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하나씩 의미를 가지고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태동하자마자 이 언어의 사용을 넓히고자 기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갑니다. 전치사의 to 출현 후, 전치사 to의 출현 후 400년에서 500년 후에 전치사 to의 기능이 너무나 방대하게 확대된 나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어의 꽃이자 장미이자 튤립이자 메인 주인공, 바로 to 부정사가 태동하게 됩니다. to 부정사는 전치사 to로부터 진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전치사 to와 to 부정사의 to는 뿌리가 같습니다. 아니요, 뿌리가 같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to 부정사의 to는 바로 전치사 to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는데 무려 50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to 부정사의 뿌리는 바로 전치사 to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부정사 수업 시간 할 때 언급할 것이 바로 전치사 투입니다. 투부정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투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를 숨가쁘게 쏟아냈습니다. 이상 서양의 역사와 영국 역사로 이어지는 그 뿌리와 과정을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지금 들었던 이 방송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한 번만 더 시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서양의 역사로부터 영국 역사로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가는 그 뿌리 안에 서양의 역사는 교환경제, 즉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상위 문명이었다는 거, 상업 문명이었다는 거, 그리고 영국의 켈트족이 정착할 때는 그들이 목축을 했던 유목민이었다는 거. 그래서 장소를 찾아서 이동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이러한 사건들, 앵글로색슨족이니 또 바이킹이니 하면서 오늘날 근대 영어가 되는 뿌리가 됐다는 거, 즉 영국의 영어가 시작됐다는 거, 거기까지만 맥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할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방송해 드릴 내용은요,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근대 영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연도별로 한 번에 확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근대 영어를 구분해 놓지 않으시면 영어의 맥과 뿌리를 잡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